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기습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더 강해졌는데요. 반대로 금과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또 수입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증시 속에서 전문가들은 과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대안은 없는지 꼭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탁.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2% 하락하면서 2,453.1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2,212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8% 하락하면서 868.2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697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현재 0.17% 상승하면서 6,969.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3% 상승하면서 2,731.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9% 상승하면서 93.845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9% 하락하면서 1,301.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거의 변동이 없이 70.7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0.45% 하락하면서 3,154.651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0.32% 상승하면서요. 3760.41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0.37%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다는 0.43%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와 아인슈타이늄은 소폭 상승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오늘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은 현재 0.65% 빠지고 있고요. 네오,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오스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트론, 비트코인, 에이다 그리고 5위는 스팀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저희 윤진 멘토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윤진 멘토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들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주재하고 있던 베네수엘라 고위급 외교관 2명을 추방했습니다. 이 미 정부는 왜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추방했는지 그 이유와 향후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취소 발표를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를 진단하기에 앞서서 해당 이슈를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걸프뉴스에 나온 제목이고요. U.S. orders two Venezuelan diplomats to leave.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베네수엘라 외교관 2명을 떠나도록 했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걸프뉴스지에서는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이를 엉터리 선거로 규정을 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재산과 국채 매각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추가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이 마두로가 현재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외교적 기피 인물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행위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면요.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Stocks close lower after President Trump cancels North Korea summit.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NBC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다.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오늘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CNBC에서는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이 공통적인 조언을 얻은 듯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오바마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다음에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을 통해서도 좀 간략히 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외국인 2명을 왜 추방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카스카르 미 주재 미 대사관이죠. 네, 대사관 측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기피인물 2명을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임 외교관이랑 이제 대사 대인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피인물로 선정을 들어갔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또 추가적으로 추방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똑같이 보복을 들어가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저번에도 100명 중에서 딱 17명만 남겨놓고 추방한 사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어진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국의 관계가 조금 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형국인데 처음부터 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그럼 과정을 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5.18 쇼크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과거에 이란이랑 미국이 셰일 생산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오일이 하락하고 그 이후에 GDP 감소로 인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좀 경제 악화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하지 못했다 쪽으로 좀 평이 많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지금 산유량이 얼마든지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실 최대 산유국에서 전혀 순위권 안에 못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일단 국유 석유 기업들이 지금 빠졌어요. 대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 다른 외국 기업들도 참여해서 출자법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뽑아내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다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아래쪽에서 시위가 들어오니까 베네수엘라 정부가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정부가 GDP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왜 인권 유린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논란을 제시했고 그리고 상위 이제 권력자들에 대한 자산 압박, 자산 제한 압류 그리고 플러스 이제 비자발급이었죠. 비자발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사실상 미국 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놨습니다. 고위급 인사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달러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베네수엘라 통화를 보유를 잘 안 합니다. 달러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시켜버리면은 달러를 쓸 수 있는 출처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러면 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통화로 환전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야 되고 미달러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위권 권력층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0명 미국 외교관 중에서 3월 2일이죠. 지금 벌써 한 2달 됐는데 그때 딱 정확하게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가 있는 외교관 수가 17명이었어요. 근데 그 17명의 숫자에 맞춰서 나머지 100명 중에 83명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였다라는 면에서 미국이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또 재선까지 하고 나니까 이거 재선이 말이 되느냐.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치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투표수로 지금 당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는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좀 맞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태를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모두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자, 앞으로 좀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외교관 추방 사건 앞으로 좀 변하게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번에 그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살짝 반발을 했는데 사실 이 경제 제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이번에 5일 최대의 매장량 국가임에도 인플레이션 사태가 제일 크게 일어났죠. 다른 어떤 국가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사태가 제일 크게 일어났고 뭐 종이가 거의 그냥 뭐 벽지로 써도 된다, 휴지로 써도 된다라고 할 만큼의 수준이었고 휴지만도 사실 못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는 IMF 쪽이랑의 문제가 컸어요. IMF 쪽에 제대로 계속해서 보고서 부분을 재정적인 부분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경고 조치를 한번 먹었죠. 그래서 사실 IMF 이제 지원을 받아서 어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MF 조치 들어갔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조치마저도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국제항공회의소 통해서 저번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석유기업이 이제 코노코필립스 이쪽으로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석유기업인데 지금 코노코필립스 쪽에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국가적 망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에 대해서 미국의 쉘 석유가 재산 압류를 들어갔다. 이런 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우디보다 자산 그 유가 매장량이 더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거의 망신이라고 봐도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루트까지도 점점 막혀가는 상황이고 국제적 조치까지도 막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완전 고립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대 공급량이 차단되게 되면은 당연히 유가는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이 수장이 국가 경제 경영을 좀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경제 경영을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네. 외신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지금 중견기업 경영도 이것보단 잘한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에서 또 재임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너 경영. 오너 경영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다시 또 재선출시키고 완전 이런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위기가 크다. 나중에 IMF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IMF 이외에 완전 국가 무도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다까지가 전망되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들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날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취소를 한 걸까요? 네, 지금 핵실험장은 정상적으로 폐기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지금 어제죠. 어제 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또 오후장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믿기지는 않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좀 일부러 지금 폐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기되자마자 발표를 했다. 지금 타이밍이 워낙 지금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뭐 이제 폐기 전까지만 트럼프가 발언할 때는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관련 언급을 하겠다. 싱가포르 회의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 근데 연기 가능성도 있다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딱 폐기 진행하자마자 바로 발언에 서한 던지면서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 진행할 수가 없고 기존에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뻔하죠. 지금 이번에 북한이 한국 쪽에 발표하기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공동 이제 군사 협력 부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남한이 지금 미국한테 붙어 있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잘 진행돼 오다가 왜 굳이 저런 멘트를 던지느냐.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저런 멘트 던져서 좋을 게 뭐냐, 이득이 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문제는 그 전에 중국이랑 북한이 한번 회담을 했던 게 더 문제입니다. 이 이후의 포지션이 지금 중국 쪽에서 북한한테 어느 정도 중미 무역회담에 대한 도움을 달라라는 쪽으로 얘기가 맞춰지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발언들까지 쏟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는요, 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지금 보낸 공개 서한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나요? 네, 일단 분노랑 적대감 등등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사실 앞서서 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이 공격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북한이 좀 협상으로 올 거면은 제대로 그냥 정말 협력하는 구조로 뒤에서 무슨 말 하지 말고 그냥 딱 협력하는 구조로 같이 나와서 테이블에서 나와서 회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뒤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문제시 삼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 굴복 상태를 좀 가까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포지션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그 정도 상태를 원하고 있고요. 그럼 그에 따른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보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는 꼴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회담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서 좀 미국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해주고 그리고 편지나 전화로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연락을 달라 쪽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공격적인 발언들 하지 말고 다시 옹호적인 태도로 나와서 트럼프한테 다시 재연락을 취하면은 회담은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싱가포르 회담은 취소지만 사실 이후에 추가적으로 회담을 열 거는 좀 어느 정도 문명식이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정도 진행해 놓고 나서 풍계리 실험장까지 다 폐기하고 나서 지금 포인트에서 굳이 북미 정상회담을 막을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서 미국이 얻어갈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엔 니즈가 맞기 때문에 추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잘 나가던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면서 좀 속상한 분들도 그리고 서운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북한이 오픈하는 구조로 지금 미정부를 좀 대하면은 정상회담은 좀 쉽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중국과 이제 골드 관련된 리스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북한이 사실 중요한 요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이 브레이크를 놓거나 미국이 먼저 브레이크를 놓거나 지금 중미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좋을 게 없는 상태고요. 좀 제대로 북미 관계가 풀려야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서로 압박되는 상태로 뭔가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에서 증시 하락 리스크를 살짝 조정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골드가 어제 굉장히 좀 상방 추세를 나타냈었죠. 골드가 상방 추세를 상당히 나타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골드를 다시 재매수하는 그렇죠? 좀 정제된 리스크나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다시 재발발했기 때문에 과거에 북한 리스크가 좀 없어질 때 골드를 매각했다가 다시 지금에 와서 재매수를 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골드에 대한 변동성을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미국의 분쟁.
미국의 분쟁이요. 또 간단 명료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과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가이드 해석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뭐 지금 북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뭐 이란과도 분쟁 벌이고 있고 독일이랑도 무역 전쟁, 중국이랑도 무역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랑도 추가적으로 지금 시리아 쪽에서 한번 붙었다가 빠진 상태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국가들을 다 치면서 재협상을 끌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추후에 다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반대로 나머지 국가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은, 추후 미국 증시나 골드 등에 대해서 금융권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주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 윤진 멘토님은요, 또 코인 이슈앤 가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최하영 대표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최하영 대표님과 함께 이슈들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장 중국장 어떻게 마쳤는지 봐야겠죠? 네, 중국 시장이 또 한 이틀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날도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24일도 역시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늘까지도 다 내려왔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부담감이 또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속보가 날라오는 거 보면 이제 북한의 그 김계관 그 외무상이 또 그 회담의 여지를 또 열어주겠다. 뭐 북한의 어떤 결단을 기다린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유감을 표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정중한 표현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는 이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아마 지수는 요 정도 내려와 있지만 현재 뭐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는 시점이 뭐 조금 이제 그동안 과열됐었던 부분을 좀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통신과 여행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도 개방 정책을 내놓으면서 개방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방 정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1,000억 원대를 육박하면서 거대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은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국의 개방 정책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네요. 네. 뭐 중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개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개방도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개방하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있었고요, 통신, 여행, 금융 여러 분야에서 지금 개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개방이라는 것이 그냥 뭐 외국으로 개방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확대하고 그쪽 부분에서 어떤 수혜를 좀 늘려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낙후 지역에 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자원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입하자. 그래서 타가소나 유아원 또는 이제 뭐 취약전 교육에 대한 어떤 자원을 공급시키겠다.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먹는 그 유제품 이쪽에 대한 품질 보장을 향상시키겠다.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신, 관광, 그다음에 뭐 컨설턴트나 금융, 법학 여러 영역에서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 영역 부분을 좀 확장, 개방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그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이한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그 스마트한 서비스 이런 쪽으로 좀 개방을 좀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현재 시점보다 뭔가 좀 첨단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이 계속해서 확장을 넓히는 분야도 또 증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국무원이 발표 정책을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뭔가 좀 다른 그 문을 열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좀 보게 되시면은 교육, 통신, 여행, 금융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금 새로운 혁신을 통한 개방 정책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던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지원하겠다. 그동안 뭐 우리 주식시장을 본다면 예전에는 객장에 나가서 글씨로 써가지고 주식을 주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HTS나 이런 전자적 주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을 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망을 구축했다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중국에서는 좀 혁신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살펴보는 도중에 지금 중국 내 낙후 지역의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낙후 지역의 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왜 중국 소년 한 명이 아주 추운 겨울날 그 학교를 등교를 걸어서 등교를 하는데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사람처럼 이렇게 변해가지고 갔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한 40분 넘게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원이 없이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도시와는 다른 이런 낙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시골에 사는 그런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의 지원이라면 아무래도 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또는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통학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화상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열악한 교육 환경이 좀 지속적으로 나아지면서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마음껏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지만 2017년도 애완동물의 시장 규모가 1,300억 위안 정도에 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 위안 정도라면 이제 제법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상품 그러니까 애완동물의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같이 연관 상품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애완동물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애완동물 전체 시장이 약 60% 정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성장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식품 이런 쪽인데 기사 제목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남은 음식을 애완동물에게 줬었는데 이제는 그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 사료나 또는 어떤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내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예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에서 이제 애완동물이 많아지고 해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그냥 뭐 똥개라고 하나요? 이렇게 강아지 이제 키워서 이제 아무 강아지나 키워놓고 뭐 동네에다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예쁜 반려견을 키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친구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키우는 그다음에 아무 밥이나 뭐 남은 음식 주는 그런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이제 도시가 고도화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쁜 강아지, 예쁜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아졌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도시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예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뭐 강아지 됐든 고양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그 강아지들을 보살피고 또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은 이제 농촌의 강아지들하고는 농촌의 그 반려동물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애완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이제 살아있는 어떤 그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좀 사고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이 중국 내에서는 좀 비슷한 문제점들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누굴 물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사회 문제로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농촌의 어떤 반려동물하고 도시의 반려동물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좀 되고는 있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보니까 예쁘잖아요. 예뻐서 이제 키우는데 도시 안에서 키우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어떻게 동물을 그냥 내다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19에 전화하면은 동물 구조도 해주고 좀 이제 유기견 센터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인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버려지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돼서 걔네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버려진 동물들, 유기동물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최혜영 대표님 반려동물을 좀 키우시나요? 네, 저희 집에도 이제 조그만 푸들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 너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이 생명권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딱 오늘 시장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버스 뒤에 벤치 온다. 네. 버스 뒤에 벤치 온다. 네. 그럼 버스를 타지 말고 벤치를 기다리자. 뭐 그렇죠. 이런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했는데 버스가 막 떠나가잖아요. 네. 그럼 막 그걸 쫓아가서 타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차가 오히려 또 더 상쾌하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야기 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었죠. 그러면서 이 대북 테마주들의 어떤 인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거래를 통해서 대북 관련주들을 매수했는데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을 또 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갔네? 그러면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벤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님이요. 추천 종목을 주실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유망 투자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주강 피아노라는 피아노 기업입니다. 이제 코드 번호가 002678번이고요. 심천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피아노 하면은 이제 그 교육 관련 기업으로 좀 우리가 구분을 좀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 그대로 문화, 교육, 공예, 미술 또는 체육, 레저용품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분야는 연계가 되어 있고요. 피아노를 당연히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피아노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50만 대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중고급 피아노 제품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도 이제 피아노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 정도에 걸친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주강 피아노 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무슨 브랜드처럼 중국의 명품 또는 중국의 저명 상표 이런 유명한 상품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이제 MMR이라는 음악 전문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최적 성악 품질상이라는 것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상을 받게 되는 피아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이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16년도 대비해서 14% 정도 매출세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두 자녀 정책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피아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중고급 피아노 제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인데, 자, 주강 피아노 그렇다면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침을 좀 맞는 형태의 캔들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3월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잡아가는 형태의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 꼬리를 달고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으로 현재 지지선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0.29%포인트 이 정도라면 그냥 보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준, 즉 10.2위안 정도, 3위안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 지지선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3위안 근처로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고요. 손절 매도 가격대는 이제 이 지지선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5위안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최근에 형성된 지지 라인이 이탈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9.5위안 정도 시점을 손절 매도 가격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 가격대 같은 경우는요 조금 상황을 멀리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진 시점에서 상승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13위안 정도까지 상승을 좀 예상해 보시면서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30% 가까이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의 말씀은 이 주강 피아노는 좀 더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노려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13위안까지 가려면 그냥 오늘 내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저도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이 121평선을 좀 넘으면 매수하는 전략 어떨까요?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돌파 시점에서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좀 싼 가격에 매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현재 한 10.1, 10.2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지점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 3일 정도 내려와서 오늘은 또 양봉이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면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 시점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강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윤진 멘토님이 다시 옆에 와주셨습니다. 자, 윤진 멘토님과 같이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운 수장이 임명됐습니다. 스테이시 커닝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폭넓은 식견을 가진 인물인 만큼 시장에도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윤진 멘토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P2P 거래 플랫폼 개발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이유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게 될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0일자 기준으로 이제 IC죠. IC가 이제 NISE라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쪽의 모회사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CEO를 기존의 CEO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운 커닝햄 CEO로 교체를 했고요. 네, 커닝햄 CEO가 정확히는 오늘자로 취임합니다. 오늘자로 취임 들어가고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이름만 들으면 좀 잘 모르실 텐데 여성분인데 만으로 43살이에요. 43살인데 벌써 지금 NISE CEO로 취임을 한 상태고요. 사실 뭐 증권 거래를 주식을 국내에서만 하시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NISE는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장 거래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증권 거래소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CEO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떤 사기업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도 좀 추진을 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커닝햄 CEO가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좀 추진할지 부분이 살짝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수장이 새롭게 바뀐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226년 만에 유리천장을 뚫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을 좀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NISE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가 좀 중요한데 사실 IC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추진했었죠. 모회사 쪽에서. 사실 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좀 알렸었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토머스 팔리 CEO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토머스 팔리 CEO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젝트를 앞으로 커닝햄 CEO가 옮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 부분이 사실 뭐 민간 거래소들이 좀 많이 오픈이 됐었기 때문에 NISE의 구조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퀘스천 마크였고요. 네. 기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에 좀 관심이 많았고 추가적으로 거래소 오픈까지도 좀 고려를 하는 상태였는데 NIS 측에서는 나스닥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조의 탄탄한 플랫폼을 좀 오픈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워낙 지위가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압박이 살짝 있고 동시에 이제 커닝햄 CEO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부분이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과거에 지금 IC 쪽에서 지금 NISE 그리고 IC 쪽에서 나스닥이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CME죠. 저희가 거래하는 해외 선물장 그리고 CBOE 옵션 거래소 쪽에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을 오픈하고 상장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메인 거래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건드릴 수가 있나? 라는 부분을 좀 변수로 삼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지수 상품이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지수 상품이 추가되면 추후에 이더리움 메인 그냥 선물 상품도 올라갔겠구나 라는 부분까지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ISE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좀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해야 되는 상태고요. 꼭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ETN, EPF 종목, 즉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지수 발표했던 종목들이 있죠. 블룸버그 지수를 도입해서라도 그냥 본격적으로 상품을 오픈하면 나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인버스 상품을 만들든 뭐 그냥 정방향의 상품을 그냥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던 이건 자유로운 선택인데 어떤 방향의 선택이건 일단 거래량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두 거래소 측에서는 핵심적인 그 수익권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커닝햄 CEO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좀 오픈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커리어가 좀 특이해요. 사실 원래 명문대 출신의 커리어를 딱딱딱딱 밟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리아이대라고 어떻게 보면 뉴 아이비 리그로 좀 분류되는 기업 그 대학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인 대학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쪽 대학 출신에서 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94년부터 인턴 생활 스타트하고 지금 24년 차입니다. 24년 차인데 계속해서 거래소 쪽에만 있었어요. 거래소 쪽만 있고 중간에 잠깐 나온 적도 있었는데 나스닥도 갔다가 다시 또 NIS 임원 쪽으로 오는 굉장히 좀 빠른 상승 코스를 거쳤는데 임원으로 지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24년 시간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임원으로 승진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거의 절반 이상을 임원으로 지냈었고요. 이 모습을 볼 때 사실 실전과 실무 위주의 좀 인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리
좀 계산된 플레이를 보이는 어떤 경영학도 MBA 출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이랑 좀 다르게 정말 거래소의 실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고 여기서 성과를 제대로 보여줬던 커리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런 상승세의 커리어를 밟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금융 관련된 지식은 충분히 현장에서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파악하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커밍 CEO가.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NYSE에서 암호화폐 파세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변수가 살짝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 특별히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커닝햄 CEO가 임명됨으로써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좀 개시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거래소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미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는 일단 ICO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주류 편입이 사실 앞으로의 금융권의 장을 좀 뒤흔들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급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NYS에서 오픈했을 때 사실 메인 수요자는 결국에는 기관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암호화폐 상품을 제대로 거래를 할 것이냐가 사실 퀘스천 마크였고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할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가 추후에 뭐 테더나 서클 같이 정말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될지 아니면은 지금의 공격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상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문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암호화폐장이 뭐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급증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기관들의 자금을 뺐다 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오히려 선물 상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선물 지수 상품 이쪽 파트가 먼저 스타트가 되고 그 후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블룸버그 지수 ETF, ETN으로 만든 상품들 이런 상품들 중심적으로 거래가 스타트 될 걸로 보이고 NYSE 쪽에서도 이런 거래들을 중심적으로 오픈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P2P 관련된 부분이 NYSE 쪽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랑 같이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먼저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코인베이스가 이제 탈중앙 거래소를 좀 운영하는 방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뭐 본인들이 직접 탈중앙 거래소를 오픈으로 전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수를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탈중앙 거래소 어떻게 보면 P2P 직접 거래소죠. 직접 거래소를 오픈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 형태가 앞서 말씀드렸던 NYSE 측에서도 제일 채택하기 좋은 안이기 때문에 왜냐 보안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기존의 거래소들은 항상 보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관련된 상품들을 거래하는데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들로 보완을 시키지 않고 이제 본인들의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보완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의 거래소들이 이 보안 시스템을 본인들 블록체인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시스템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네들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건 아닐까요?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스타트업 이제 패러덱스 쪽을 인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P2P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던 업체입니다. 사실 지금 거래소들이 P2P 거래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규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법적 규제 이후에 P2P 거래를 오픈해서라도 지금 거래량을 어느 정도 땡겨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기관들이 몇몇 있습니다. 특히 초입자들의 거래소들이 특히 그런 원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P2P 거래에서는 본인들이 입장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문제되는 소지가 적고 그래서 사실 거래소를 오픈하기 제일 좋은 형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P2P 거래소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뭐 똑같이 거래소들이랑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의 이 코인베이스에서 얘기하는 P2P 거래에 대한 부분은 P2P 거래들까지도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엮는 형태로 가버리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좀 용어를 여기 기사에선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 그냥 블록체인 구조로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기술 자체도 블록체인이 거래소 보안 기술 자체도 블록체인 그리고 안에 거래되는 코인들끼리도 블록체인 이렇게 만들어 놔서 사실 거래소가 터치하는 부분을 없게 하자.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거래소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좀 탈중앙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 P2P 거래는 개인 간의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자유롭게 열어두자 이런 거잖아요. 네. 앞으로 좀 위험성이 없을까요, 그래도?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4개 코인 중심으로 좀 거래를 했었는데, P2P 거래를 할 경우에는 코인 거래를 어마어마하게 오픈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오픈을 해놓을 수가 있고, 동시에 장점이 지금 블록체인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는 보안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근데 블록체인을 써서 구축을 해놓으면은, 물론 블록체인도 구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 P2P 방식으로 지금 코인베이스가 추구하는 방식은, 블록체인 인원 참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 드릴 때 지구의 각각 컴퓨터가 전부 다 CCTV라고 보고 지구의 중심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좀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켜져 있는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블록체인을 짜서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암호화폐의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현 거래소보다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되는 게 이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한 거래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슈를 통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지금 P2P 거래 이후에 지금 ERC 20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펼쳤습니다. 근데 ERC 20이 어떤 상품들이냐, 이제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토큰에서 이제 다 뭐 메인넷으로 성장하고 다 이제 그냥 코인으로 된 코인들이 많은데, 뭐 기존에 말씀드리자면 뭐 이오스, 뭐 골렘,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오미세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에서 출시해서 나온 친구들입니다. 퀀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코인들이 지금 상위급에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지금 이더리움 급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죠. 나와서 본인들의 직접적인 메인넷을 따로 차렸는데, 이런 코인들은 지금 굉장히 메리트를 크게 가져가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안정성을 그대로 구축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 성장을 끌어갈 수 있고, 동시에 지금 이더리움 관계사들의 투자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들이 좀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금 토큰들이 새롭게 이더리움 기반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들을 전부 다 P2P 거래로 이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장외 거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장외 거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주목받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를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 현실적 거래소. 현실적 거래소, 그러니까 현실적 거래소가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현재의 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거래소들이 출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NISE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한 얘기도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의 구조들은 철저하게 지금 블록체인 거래 하에, 블록체인 하에서 보안 기술 하에 만들어지는 거래소들이 미래의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그냥 단순 보안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리스크가 높고요. 근데 이 블록체인 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래소들은 추후에 이제 지금 IMF 쪽에서 혹은 BIS 쪽에서 출품할 수 있는 암호화폐 혹은 FOMC 쪽에서 출품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을 거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일 메리트가 있는 사업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도 우리 윤진 멘토님과 함께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탁.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